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역사 수업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용현중학교가 이 4강전을 치렀어요. 그 전국 인천에서 있는 중학교 학생들끼리 놀대를 하게 됐는데 4강전에서 우리 용현중학교 학생들이 첫 경기에서 재물포중학교 학생들하고 경기를 치르고 있었어요. 근데 재물포중학교 학생들은 여기 보이겠지만 4바다 용을 먹은 상태였고, 그리고 우리 용현중학교는 이제 오른이 강화템을 뽑아주긴 했지만 서로 이제 킬스코어도 동일하고 이제 골드까지 똑같이 이런 상황에서 퍼즈가 걸렸어요. 왜 퍼즈가 왜 걸렸냐면 상대 팀의 카밀, 탑라이너 카밀이 전체 채팅을 하게 되면 이제 몰수패를 당하는데 이 친구가 전체 채팅을 했기 때문에 이 퍼즈가 걸렸고, 이 다음에 재경기가 바로 진행됐어요. 어떻게 된지 한번 봐볼게요. 네, 재경기 치열한 접전 끝에 용현중학교가 이제 승리하게 됐습니다. 이 용현중학교의 이 가운데에 있었던 이 친구가 국내산 원딜 유저라는 친구가 7킬 0데스 7어시, 그리고 이 탑라이너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 경기에 POG를 뽑으라고 하면은 물론 이 정글, 서포트, 원딜, 미드 다 잘했지만 물론 POG는 당연히 미드겠죠. 하지만 이 탑라이너 이 친구가 4반의 모태민이라는 친구인데 상대방 탑라이너랑 정글이 이제 탑만 갔어요, 솔직히. 근데 이거를 다 받아치더라고요. 데스 보세요. 1데스밖에 없어요. 이것도 다 그 2인 갱 때문에 죽은 건데, 아무튼 용현중학교가 이런 치열한 접전 끝에 승리하게 되었고 12일 목요일 2시에 정부산업고등학교에서 결승전을 치러 가게 됩니다. 다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승만 정권의 장기 집권에 대해서 봤는데, 이승만 정권은 이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폐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네, 2차 개헌을 했죠. 그리고 서울대 수학과 교수를 데려와서 이 4.4.5입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개헌을 통과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가 정말 심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가 심해지니까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고 장면 후보가 부통령 후보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내걸었던 구호는 못 살겠다 가라 보자였습니다. 이거에 대항해서 자유당에서는 갈아봤자 더 못 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맞섰어요. 과연 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네, 3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 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자유당에서는 당연히 집권 여당이죠. 여러분들 여당하고 야당의 차이점 다 알고 있죠? 자, 이 여당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당을 여당이라 그래요. 반면에 야당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당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여당은 딱 하나밖에 없죠? 현재 더불어민주당. 그 야당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모든 당을 얘기해요. 자, 여기서 자유당은 여당이었고 당연히 대통령 후보는 이승만, 그리고 부통령 후보는 이기붕이 나왔어요. 반면에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 신익희, 부통령 장면, 그리고 무소속에서는 조봉화 후보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또 말도 안 되는 드라마 같은 일이 하나 터져요. 당시 민주당의 강력한 대선 후보였던 신익희라는 대선 후보는 호남이라는 지역에, 전라도 쪽에 이제 선거 유세를 가다가 호남선 기차 안에서 갑자기 뇌출혈이 터져서 바로 현장에서 급사해버려요.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급사해버리는 거예요, 신익희 후보가.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신익희 후보는 죽어서 선거에 나오지 못했고, 이승만과 조봉암, 무소속 조봉암의 대결로 이어졌는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무소속이라는 거는 소속된 정당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선거에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승만이 유리했을까요? 조봉암이 유리했을까요? 네. 조봉암 후보는 지지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승만 후보의 압승을 예상했어요, 모두가. 하지만 이때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이승만이 500만 표, 그리고 조봉암 후보가 무려 216만 표를 받게 돼요. 216만 표. 여기에서 이승만 정권의 자유당이 굉장히 멘탈이 다 붕괴되게 돼요. 왜? 당시에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제 좀 이따가 배우겠지만 당시의 대통령 선거는 거의 대부분 부정선거가 어느 정도 개입돼 있었거든요. 그렇게 부정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때 위기를 느낀 이승만 정권이 이 조봉암 후보를 이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다음 장 넘겨볼게요. 네. 그래서 이때 이승만 정권이
진보당 사건이라는 사건을 일으켜요. 나중에 조봉암이 진보당이라는 당을 만드는데 이 조봉암이 가장 많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평화통일을 주장하게 돼요. 평화통일. 우리는 평화롭게 통일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반면에 이승만 정권이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북진 통일을 얘기했어요. 여기서 북진 통일이라는 건 뭐냐? 북한으로 진격해서 군사적으로 통일한다는 걸 북진 통일이라 그래요. 근데 조봉암 후보가 평화 통일을 얘기했다는 것만으로 이제 간첩 혐의를 받아서 바로 사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거 다른 말로 사법살인이라고 하는데 당시 자기에게 위협이 될 만한 대통령 후보를 이제 합법적으로 죽여버리는 건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한마디로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가 거의 극에 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승만 정권이 또 4대 대통령 선거에 이승만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때 대통령 후보로 누가 나왔냐면 마찬가지로 여당에서는 자유당의 이승만 후보, 그리고 부통령은 이기부, 그리고 또 이번에 야당에서는 민주당 후보인 조병욱, 장면 후보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지금 시민들은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회의감과 그리고 혐오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 선거가 그대로 진행됐으면 조병욱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난번에 방금 3대 대통령 선거에서 강력한 대선 후보였던 신익희 후보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번에는 조병욱 후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버려요. 거의 이 정도면 거의 데스노트급이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이제 상대 후보가 갑자기 급사해버렸기 때문에 조병욱 후보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4대 대통령 선거에서 100% 당선이 확실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 유명한 3.15 부정선거가 일어납니다. 부정선거가 왜 일어났을까요? 이승만 후보는 이제 100% 당선 가능성이 확실한데 이때 부정선거가 왜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어서 다음 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이승만 상대 후보였던 조병옥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해 버렸는데 그럼 이승만 대통령의 당선은 100% 확정이에요. 그런데 왜 부정선거를 했을까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장 선생님이 왜 부정선거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슈퍼히어로 영화 중에 아이언맨 3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나온 사람은 아이언맨 3의 흑막, 그러니까 뒤에서 나쁜 일을 조종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부통령이에요. 이 사람이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 아이언 패트리어트에다가 대통령을 이제 공개 처형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럼 부통령은 대통령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 영화에서. 다음 장 볼게요. 네, 여러분들. 아이언맨 3에서 미국 대통령 역할로 나온 배우예요. 이 미국 대통령을 죽으면 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가져가게 돼 있어요. 즉,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이 되었는데, 바이든은 미국에서 역대 가장 나이가 많은 대통령이에요. 현재 79세고, 내년은 대통령 취임할 때는 80세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새 뉴스나 아니면 신문 같은 데서 부통령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네. 카멀라 해리스라는 이 여성 부통령이 있는데 이 부통령 이 얘기가 왜 많이 나오는지 알아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이기 때문에 갑자기 대통령이 죽어버리거나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바로 이 부통령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통령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게 돼요. 이것 때문에 부통령이 지금 언론에서 많이 주목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4대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이승만 대통령의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알아요? 네, 85세예요. 여러분들 지금과 달리 이때 당시에는 40대에서 50대가 되면은 이제 특히 남자는 많이 죽어나갔어요. 평균 수명이 60세가 안 되는 해였어요.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60세가 되면은 뭐 했어요? 잔치했죠. 환갑이라고 해서 잔치를 하는 이유가 60세까지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당시 나이는 85세였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이 아닌 부통령 선거예요. 왜? 이승만 대통령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갑자기 죽어버리면 부통령이 대통령 역할을 그대로 이행하는 건데 이 부통령 선거가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유당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가 폭발 직전이었기 때문에 부통령 선거를 그냥 진행했으면 당시 자유당의 부통령 후보였던 이기붕 후보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부정선거 한 거예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때 당시의 부정선거는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법이 자유당 정권이 했던 부정선거 방법입니다. 우선 가장 흔했던 게 3일 1조의 공개투표인데 여러분들 사회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선거의 원칙. 당연히 공개예요. 비밀이에요. 예, 비밀 투표가 원칙인데 이때 당시에는 공개 투표를 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3명을 한 조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1조 1명, 2명, 3명을 한 조로 만든 다음에 이 사람이 조장이에요. 그러면은 이 2번 투표자랑 3번 투표자는 자유당과 이승만, 이기붕을 찍었다는 표를 1번 조장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1번 조장도 2번, 3번 투표자한테 야 나도 자유당 찍었다 하고 보여주는 다음에 투표함에 넣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유당과 이승만, 이기붕의 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겠죠. 네, 또 하나는 이 자유당 간부가 어떤 마을에 가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을에는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가 200명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내일 이제 투표를 할 건데 투표함을 열었을 때 이승만과 이기붕의 표가 199표가 나왔어. 그러면 이 안에는 빨갱이, 공산주의자가 한 명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공산주의자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어떻게 할 거야? 총살시켜 버릴 거야. 라고 이제 협박을 하는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했고 또 하나는 투표함 바꿔치기라고 해서 미리 이승만과 이기붕의 표를 잔뜩 넣어놓은 투표함을 실제 투표함과 바꿔치기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정개표라고 해가지고 네, 이승만과 이기붕의 표가 아니라 장면 후보의 표가 나왔는데 장면 후보의 표가 나와서 이제 읽으면 이승만과 이기붕의 표로 카운트하는 그런 부정개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면 후보가 예를 들어서 뭐 100표를 받아도 이 100표가 전부 다 이기붕의 표로 둔갑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도 벌어졌고 이 투표함과 바꿔치기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을에 유권자가 1000명이 있는데 미리 막 적당히 한 100장 넣어놨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미리 500장, 800장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1000명의 유권자가 있는데 1800표가 나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가 일어났던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러한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승만 정부의 득표율은 92%가 나왔어요. 근데 8%는 뭘까요? 전 선생님 이거 볼 때마다 8%는 뭐였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말 그대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마씨 이런 얘기 나올 만하죠. 자, 그러면 이제 시민들은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참을 수가 있을까요? 네, 부정선거에 대한 강력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부산과 마산에서 부정투표에 대한 강력한 시위가 있었고 당시 마산 상고에 다니던 김주열 군이 이 시위에 함께 참여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시위에 참여했던 김주열 군이 정말 지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우리 주열이 좀 찾아주세요. 우리 주열이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결국 이 김주열 군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부산 앞바다에서 사람 시체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 시체는 여기에 사진이 좀 잔인하게 나왔는데 물에 불어가지고 얼굴은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눈에 체류탄이 박혀있는 상태로 시체 하나가 떠오르게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김주열 군의 시체인지 알았냐면 여기 보면 교복 있잖아요. 교복에 이름표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이 김주열 군이 체류탄을 눈에 맞고 죽었다는 거는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당시 경찰이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시신을 유기할 때 보통 이제 무거운 돌덩어리를 매달아가지고 던진다거나 아니면 시멘트 같은 거 발라가지고 이제 불법적인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당시 경찰이 그냥 김주열 군의 시신을 바다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주열 군의 시체가 바다에서 떠오르게 됐고 이 이름표 때문에 김주열 군의 시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경찰이 죽였다는 빼박 증거가 눈에 체류탄이 박혀 있었어요.
이 체류탄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군대 가면 화생방을 하잖아요. 그 화생방 가스가 나오는 이제 체류탄 가스통이에요. 이 체류탄 가스통이 눈에 박혔다는 거는 경찰이 시위대에게 향해서 쐈던 체류탄이 눈에 박혔다는 거고 가해자는 100% 경찰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라 전체가 난리가 납니다. 말 그대로. 자, 그래서 시민들은 강력하게 시위합니다. 독재 정권 물러가라. 김주열을 살려내라.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 못 살겠다. 이런 강력한 시위가 있으니까 당시 이승만 정권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시위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주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줬어야 되는데 당시 이승만 정권은 시민들의 강력한 시위에 대해서 더 강력한 무력으로 제압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승만 정권은 계엄령을 발동하고 무장한 군인들을 투입하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엄청난 양의 체류탄 가스를 발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시민들을 향해서 실탄을 발표하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독재 국가에서도 시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눈치가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권은 시민들을 향해서 체류탄뿐만 아니라 실탄을 수도 없이 쏴대게 됩니다. 자, 이제 실탄을 쏴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지금은 초등학생이지만 당시에는 국민학생들이 출동해서 언니 오빠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 총을 쏘지 말라라고 하면서 국민학생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국민학생들이 나오니까 경찰과 군대도 이들에게 총을 쏘기에는 조금 주저했겠죠. 하지만 어떤 이제 실제로 이 국민학생들한테까지도 총을 쏜 게 이 정부였어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시위가 이어지니까 이승만 정권은 드디어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이대로 존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정권에서 물러날 것인지. 과연 이승만의 선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국민학생들까지도 이승만에 대해서 하야하라는 그런 강력한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승만은 이제 경무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연설을 하시는 거예요. 연세가 굉장히 많아 보이시죠?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신다면 저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연설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물어봐요. 정말 내가 하야하는 거 원하냐? 내가 대통령직을 그만두는 거 원하냐라고 했더니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네. 이승만은 물러나라. 이승만은 하야라는 반응을 보이니까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경무대를 떠나서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와이로 망명하게 되는데 이 이승만이 마지막 소원이 뭐였는지 알아요? 하와이에 갔던 이승만의 마지막 소원은 이제 이승만이 5년 있다가 죽어요. 이제 나이가 90살 정도 됐을 때, 90세 가까이 됐을 때 돌아가시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요청을 해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평생 동안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고 이제 대통령을 3번이나 한 사람인데 내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땅에서 죽게 해달라고 마지막에 부탁을 해요. 하지만 당시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승만 대통령의 이 마지막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굉장히 쓸쓸하게 죽어갔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4.19 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봄이 완성되고 이제 민주주의를 드디어 이룩할 수 있을 거라는 사람들의 기대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이승만이 이 하야한 이후에 이제 그 민주주의의 봄 때 2차례 개헌이 있어요. 이때 3차 개헌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승만 정권이 왜 그렇게 헌법 뜯어고쳤어요? 전부 다 대통령 더 해먹으려고 한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3차 개헌의 가장 큰 내용은 대통령 중심제의 폐지예요.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갖는 걸 우리가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일본이나 영국처럼 의원 내각제로 가자는 게 바로 이 3차 개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3차 개헌에 의해서 대통령의 권한은 대폭 약화되고 이 내각의 역할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리고 이 4차 개헌인데 이 4차 개헌은 대한민국 헌법 개정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관련이 없었던 개헌이에요. 이 4차 개헌에서는 3.15 부정선거의 관계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15 부정선거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헌법을 개헌하게 되는 게 4차 개헌입니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정말 깨끗했던 개헌 중에 하나였어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이제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사람들은 설레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민주주의가 된다라고. 하지만 이 민주주의의 봄을 군합발로 짓밟았던 한 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네. 민주주의의 봄을 짓밟았던 박정희의 5.16 군사정변이 있었고, 다음 시간에는 이 박정희가 또 한 번 헌법을 뜯어 고칠 거예요. 왜? 대통령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을 더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는 대통령을 국민들의 선거도 없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박정희 시대의 헌법을 3번이나 뜯어 고칠 거예요. 그 이후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지금 옆방에서 애가 자고 있어서 목소리가 좀 작게 녹음을 했는데 좀 이해하고 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